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사옥의 쓴소리입니다. 이번 주는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중국이 봉쇄를 완화한 것도 달러화 약세를 부추겼고, 위험 선호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에너지 쇼크에 대한 유럽의 회복력을 감안할 때 달러가 피크아웃을 했다. 그래서 미 대중관세 완화 검토 및 러시아의 수출 기업도 자본 통제를 30% 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루블화 가치 강세로도 이어져서 유럽의 주변 안정화에도 좀 기여를 했다. 또 인플레에 따른 소비와 기업의 수익성 및 경기 둔화 지적한 구기엔 하인과 모건 스탠리는 올 여름이나 2분기 말에 3,40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었어요. 다만 올해 연말까지 3,900선을 지시를 했습니다. 원래 이런 최고 투자자들이나 전략가들 뭐 이런 CEO들이 요새 그런 말을 해요. 또 이따가 후반에 얘기하겠지만은 또 어떤 전문가들은 또 올 말하고 내년 상반기에 립세션 간단한 립세션이 온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게 반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불균형 회복이라 해가지고 꾸준히 가지를 못하고 어쨌든 2660에 880선인데 반은 맞췄죠. 2660선은 갭을 못 메우고 880선은 메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은 맞췄고 다음 주는 제가 다시 2660선하고 코스닥의 두 번째 갭 위에 있는 900선 6660선의 900선 갭을 다시 메운다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FMCA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은 일시적이다. 다시 지금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2분기에는 경기가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가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기는 잠깐 올라갈 수 있는 경기 지표라고 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3분기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일시적으로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다음 주까지는 하지 않겠냐라는 심리로 저는 2660선하고 900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시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제가 볼 땐 인플레 단계를 지금 보면은 지금 현재는 약간 인지 부조화와 자기 실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금 부추기는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이제 경기 침체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냐, 경기 침체가 일시적으로 올 것이냐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인플레에 대한 뉴스가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25년간의 희생률을 보면 평균 6포인트 정도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플레이션 1%를 포인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2년 동안 6포인트 정도, 즉 실업률이 매년 3% 정도의 증가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그 이제 인수한다는 건 뭐죠? 트위터 인수한다 해서 50조 원 그에 대한 지금 마진콜도 지금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펀드 투자 원금에 대한 손실이 발생해서 추가 증가금을 내야 된다는 이제 우려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우호적으로 다음 주를 본다면은 경기 침체 이슈가 어느 정도 완화된 점과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기조로 약간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하면 상승 쪽으로 투자하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다 주요 중앙은행들이 긴축 기조를 언급한 점과 소매 판매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부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이징 단계적 록다운 소식도 역시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좋은 점으로 보실 분은 하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오늘의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경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하자면 전미활동 지수는 생산, 고용, 실업과 소비, 판매 등 85개 경제 지표가 이제 평균 0.47을 기록했는데 이게 예상 상회는 했어요. 다만 주요 소매 기업들이 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면 지수는 약세장 영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 강력한 매도 압력을 다시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FOMC 회의에서 지금 분위기가
잠깐 상승세에 탄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IMF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무역쟁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전 세계가 GDP가 대략 1%포인트 낮아졌고 지금 30개국이 주요 상품 무역이 좀 제한되고 기술적으로 분열만으로만 해도 지금 기술 무역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 GDP가 5%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 뭐냐, 러시아 이슈가 전쟁 이슈가 이게 상세가 되더라도 미국은 중국과의 또 기술 전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저는 리세션이 개인적으로 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좋아지면 뭐예요? 또 기술 전쟁 해가지고 GDP가 또 역으로 지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낮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디플레 환경을 없앴는데 통화 집중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투입 비용과 식품 가격에 지수적인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공산품도 지금 수급 충격이 있고 봉쇄 조치 락다운에 따른 경제 재개에 따른 충격도 있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장기적인 인플레 압력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2년 9월에 마이너스 금리 탈출을 지금 예고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그건 미지수고 7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하는 것부터 이제 한번 봐야 될 유지예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9로 떨어져서 지금 해당 관할 지역의 제조업 경기가 유축 국면에 들어섰음을 시사하고 있고 제조업하고 지금 서비스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금리 인상의 전체 경로나 소비자들이 얼마나 회복력이 있는지를 이제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출하 지수하고 신규 수주 지수하고 고용 수주 지수는 아직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부정적이고 일단 금전적인 내가 한번 찾아본 게 있는데 납품 시간하고 수주 잔고 지수는 지금 역시 이것도 하락해서 조금 일부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공급망 부분에서 납품 시간이 이게 줄어들고 수주 잔고 지수가 하락한 거는 공급망에서 좋다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하락에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얘기한 순규 지수, 수주 지수하고 고용 지수, 출하 지수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압력은 지금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거예요. 이 부분. 그래서 6개월 기업 환경 기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한 것은 결국은 악재예요. 그 다음에 로젠버그 대표는 S&P 500 지수가 17%를 추가 하락을 해서 3,300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지금 현재 S&P가 1.5%에 불과한데 이게 약세장에서는 수익 채권율까지 수렴될 때까지 이게 계속 진행이 돼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S&P 500이 수익률이 올라가야만 지금의 약세장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약세장을 내가 볼 때는 벗어나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07년 10월 고점 대비 2008년까지 3월까지 18% 하락했다가 약세장으로 갔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반등을 했었어요. 2개월 동안. 근데 얼마만큼 반등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그때 당시에 1400에서 800포인트가 떨어졌다가 800에서 1100까지 올랐었다.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2008년 11월에 다시 하락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그 사태 때문에. 그래서 48% 폭락한 거예요. 그게 고점 대비. 지금 그 선에 있다고 좀 보셔도 되는데 근데 어쨌든 딜로이드에서는 전 세계 기후변화를 억제하지 못하면 향후 50년간 또 경제 손실 규모가 23경이라는 분석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의 환율은 레인지 장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라고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CDS 신용부도 스와프가 지금 50포인트 근접했어요. 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선진국들은 지금 12에서 한 30 사이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80 정도 있고 이제 필리핀이나 이런 후진국들은 한 120 수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걔네들은. 근데 어쨌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는 미국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과도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랠리가 기술적 반등의 일부일 수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는 아직도 여전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다음 달에 9조 달러에 달한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기로 지금 만장일치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마 조금 파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6월 중순쯤이 러시아가 디폴트 우려가 있다고 다시 앨런 재무장관이 2번이나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계속 랠리가 될 수가 없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렸다 하는 크레이프 랠리가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이제 지정학 리스크와 이제 기정학 우위권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를 보면은 걸프전 옛날 보면은 미사일로 방공 통신 지휘 시설을 타격하고 지상군 상륙시켜서 한 달 안에 전쟁이 끝나는 시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스위치 블레이드 자폭 무인 드론기라든지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로 해서 3세대 적외선 감지 시스템으로 이제 하는 시기예요. 방어를 이제. 그래서 방어가 좀 강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옛날 제리신 무기로 공격했다가 지금 장기화가 돼서 한 방 맞았는데, 이게 이제 또 이것도 있어요.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가 구글에 요청해서 지도도 숨기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부탁해서 통신을 다시 재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된 버팀목이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아니라 어떤 기술을 가졌냐에 대한 기정학이 대두가 된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국제사회 위치가 이걸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이 이제 소련하고 이제 이제 지금의 러시아죠. 시베리아 가스 석유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럴당 20달러로 중국의 동부 삼성이 지금 조선 철강 광공업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GDP가. 그래서 이거를 다시 새로운 제도약으로 지금 발판을 삼아서 지금 쟤네가 외교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한국도 외교를 육로로 연계시켜서 만약에 그 가스하고 석유를 살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익을 위한 운임비하고 인건비가 가만 개선이 되고 새로운 지정학 프리미엄으로 탈바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를 얘기를 하지 말고 지정학 프리미엄을 탈바꿈 시킬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왜 안 하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하고 오일레드 2차전지는 선대형 기술이지만은 이것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수율이 일부 떨어진다고 내가 어저께 이제 번외편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부터 지금 빨리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고, AI 인공지능하고 로봇하고 자율주행, 수소, 사이버 보안 이쪽은 경쟁형에 있어요. 그 다음에 양자 컴이나 통신,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은 추격형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빨리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 패권, 주권이야말로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기정학 시대로 판도가 바뀌었다. 우리나라 기술 수준이 지금 미국에 대비해서 지금 75%에서 그나마 전 정권이 83% 올랐다고 옵니다. 찾아보니까 75에서 83%로 올랐어요. 최근 5년 동안에. 지금 정권도 이걸 이어받아서 88%로 올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기술 수준이 떨어지면 내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일본은 지금 약간 침체기에 있고, 지금 유럽이 95 정도에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대만 TMC사가 지금 전체 점유율이 파운드가 57%죠. 근데 여기서 미국 기업의 상품이 92% 차지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 빅테크 기업은 다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국이 파운드를 자기네 나라에다 지어달라고 저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년 후에 파운드 공장이 왕성되면은 미국은 대만에 전쟁이 일어나도 관여를 안 할 거예요. 왜냐? 자기네 파운드 공장에 다 짓게 되면은 굳이 대만을 위해서 물리적으로 군대를 파견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실제로 시진핑이 침략을 하면은 경제 제재는 막강하게 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시진핑이 도중에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축출되면은 리커청 총리가 된다면은 저는 또 그게 변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제 봐야 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중국이 SMAC가 14호 상태에서 EUV 장비 요청했는데 이거 미국이 가로막아가지고 지금 네덜란드 ASML사가 지금 아직 출고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만큼 국가적으로 미래 전략 기술을 강력히 관리해야 되는 기술 혁신과 공급망 관리를 구조정하고 관장할 수 있는 이런 과학기술 부총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주도형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기술 부총리 외에 산업기술과 국방안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쪽 임무주도형도 필요해요. 이게 민간기업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장경제 원리가 민간기업 혼자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나 사이버 보안이나 우주나 방산, AI 로봇 쪽은 국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보하고 산업기술 동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민간 방산 수출에서 경쟁력도 생기고 시너지 효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주도형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사업 재편이나 신사업, 주주 환원 정책이나 기술 레벨업은 민간이 알아서 주도형으로 경영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정학 리스크를 얘기하지 말고 지정학 프리미엄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기정학 위에 있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변했는데 자꾸
헛소리라고 있다가 노땅 새끼들이 지금 뭐 지정학 리스크 하는데 내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오려면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경기만으로만 또 볼 게 아니라 소비 말고도 이런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얼마만큼 오래 지속되느냐도 또 이게 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러시아 푸틴이 지금 식량 위기를 탈피하려면 러시아 제재부터 풀어라고 지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했는데 그 관련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뉴스를 더 보시면서 향후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자, 이게 오늘 이제 지정학 리스크와 기정학 우위권에 대해서 좀 또 같이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경제 역사 시사 터프의 박상욱의 쓴소리였습니다.